밤마다 그녀의 펜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말하길 글을 쓰면 머리가 정리된다고 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느라 지친 머리를 비우는 유일한 시간이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로 믿었다. 작은 마포의 전세 아파트, 거실과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 방 2개. 나는 소파에 기대어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옆방에서 쓱쓱 종이를 긁는 펜소리가 났다. 가끔 한숨 섞인 숨소리, 의자를 살짝 끄는 소리, 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문틈으로 스탠드 조명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풍경이 좋았다. 퇴근 후에도 뭔가에 몰입하는 사람, 스스로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 남들처럼 술에 취해 푸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조용히 펜을 들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뭘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왜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은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한국 남자치고는 조금 특이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믿었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건 손바닥 2개를 붙인 것보다 조금 큰 검은색 노트였다. 두툼한 표지에 안쪽은 줄이 없는 모는도 아닌 완선한 백지, 모서리는 여러 번 들춰본 티가 나게 둥글게 달아있었다. 왼쪽 끝에는 얇은 가죽끈이 달려있어서 한 바퀴, 2바퀴, 책을 감고 매듭을 만들어 채우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거 일기야? 소설이야? 지은은 잠깐 고개를 들더니 씩 웃었다. 비밀? 나에 대한 칭찬만 적는 거지? 글쎄,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웃는 얼굴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넘겼다. 연애할 때부터 그랬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만 깊은 부분은 쉽게 꺼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더 궁금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했다. 결혼 3년 차. 우리가 가진 건 작은 아파트와 은행 대출과 서로의 루틴뿐이었다. 아침에 내가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지은이 아침을 차리고 둘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각자 출근했다. 나는 여의도 쪽 금융회사, 그녀는 홍대 근처 디자인 스튜디오. 퇴근길엔 종종 카톡 먹을까? 라면 끓일까? 그런 대화만 주고받았다. 주말에는 마트에 같이 가고 한 번씩 영화도 보고 명절에는 지방에 있는 내 부모님 집에 다녀오고 시댁에 들렀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저 그런 신혼의 연장선. 어느 순간부터 지은이 노트에 글을 쓰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건 큰 싸움을 한 그 다음 달쯤이었던 것 같다. 그날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로 크게 다쳤다. 내가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열어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지은이 나랑 있는 시간이 너무 의무 같아졌다고 말했을 때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말을 흘려버렸다. 다 우리 둘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나도 힘들어.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말수가 줄었고 설거지를 다 끝낸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펜소리가 눈에 띄게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안함이 컸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조명과 펜소리를 들으며 아, 저기 안에서 나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쏟아지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만을 직접 듣는 것보다 이렇게 종이 위에서 풀어내는 게 조금 고맙기도 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나 대신 종이에 화를 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묻지 않았다. 스스로를 설득했다. 건드리지 말자. 저건 지은이 숨쉴 공간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사실 그 사이에도 이상한 징후들은 있었다. 지은의 카톡 알림이 늘어나고 나와 있을 때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한다든지. 예전에는 둘이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이 켜지든 말든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꼭 화면이 아래로 가게 엎어두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장난처럼 말했다. 요즘 카톡 많이 와? 인기 많네, 우리 아내. 지은은 숟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회사 단톡방,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끄러워. 말투도 표정도 자연스러웠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할 수 있는 조각들이 내 눈앞에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일부러 모른 척했다. 사람이 배신당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향한 감각이다.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는 시간만큼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걸 그땐 몰랐다. 결정적인 문장은 어느 평범한 평일 밤에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날도 나는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안에는 불이 희미하게만 켜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껍질이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사용한 컵 2개가 엉성하게 세워져 있었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안방으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스탠드 조명이 책상과 그 주변만 노랗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기대 앉은 채로 스르르 잠이 든 지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에는 아직 펜이 잡혀 있었지만 노트는 반쯤 펼쳐진 채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 조금만 앞으로 가면 그동안 한 번도 넘겨본 적 없는 그 페이지들을 볼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보지 말자. 그건 지은의 마지막 사적인 공간이다. 그래도 한 줄만 보면 어때? 혹시 나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잖아. 혹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어놓은 걸지도 몰라. 나는 결국 2번째 목소리에 지고 말았다.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노트를 잡고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조금 더 열었다. 잉크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반짝거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빼곡하게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읽은 문장은 이랬다. 오늘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태호? 지은이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리고 나와도 10년 넘게 같이 게임하고 술 마시던 친구. 우리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고 신혼 초에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치맥을 같이 먹던 그 사람. 그 이름이 내 아내의 노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가 된 것처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오늘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소설인가? 상상일 뿐인가?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지은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했다. 연애할 때도 가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중에 우리가 싸우고 헤어졌다가 어느 겨울에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면 어떨까? 그녀는 그런 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도 그냥 그런 가상의 상황일 뿐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변명을 동원해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덮었다. 지은이 몸을 살짝 움직였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걸쳐주고 노트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떠올랐다.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펴서 놓았는지, 그대로 붙잡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거기에는 적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미소를 보이며 물었다.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 할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지도 않았고 밥맛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태호 얼굴만 떠올랐다. 술자리에서 허허 웃던 그 얼굴. 안마 의자에 앉아서 축구 중계를 보며 욕하던 그 얼굴.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노트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다. 아니, 손을 대지 못했다. 회사에 나가서도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농담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종이 위에 적힌 그 이름만이 또박또박 떠올랐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노트를 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이 회사 사람들끼리 회식 있다고 말하고 나갔다.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TV를 보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다.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책상 위를 살폈다. 노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죽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매듭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페이지를 펼쳤다. 처음 몇 장은 평범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지하철에서 본 이상한 사람, 날씨에 대한 짧은 투정. 어느 페이지에서는 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민주는 요즘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느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순간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는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였다. 날짜가 바뀌고 글씨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다. 문장들이 더 길어졌고 단어들 사이사이에 감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오늘 태호를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그냥 오빠 친구로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나도 모르게 고민을 털어놨다.
오빠랑 요즘 잘 지내지 못하는 얘기,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태우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다. 그 다음 문장.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내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요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말로 설명되고 싶지 않다. 손이 떨렸다. 나는 계속 읽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날짜가 지나면서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퇴근 후 홍대 골목에서, 심지어 어떤 날은 집 한 척 카페에서. 오늘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 사람으로 보인다는 기분이 너무 낯설고 너무 달콤했다. 바로 그 문장. 그날 처음 내가 읽었던 그 문장 바로 다음에는 이런 말이 이어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오랜만에 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상하게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다. 공기가 제대로 폐까지 들어오지 않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움켜쥐는 것 같은 문장을 보았다. 태호는 나를 이해해준다. 민주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런데 태호 옆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진다. 그게 너무 슬프고 동시에 너무 감사하다. 나는 노트를 덮지 못했다. 눈이 페이지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나쁘게 쓰지 않았다. 나를 욕하지도, 나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우리 둘 사이에 자라난 공기, 텅 빈 자리, 말하지 못한 말들만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로 태호가 들어온 과정을 거의 정직할 정도로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었다. 거기까지 읽고 나서야 나는 노트를 덮었다. 손가락이 힘없이 가죽끈을 놓쳤다. 머리가 하얘졌다. 화가 나야 했다. 분노로 가득 차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느껴진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녀의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얼마나 익숙함에 기대어 살았는지 그것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퇴근 후 지친다는 이유로 대충 대답만 하던 카톡, 주말에 뭐 할까라는 질문에 몰라, 그냥 쉬자 라고만 말하던 내 표정, 설날 때마다 이번에도 그냥 내려가서 어른들 인사나 드리고 오자, 힘들어도 어쩌겠냐 라는 거칠게 툭 던진 말투.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연의 노트 안에서 나는 점점 흐릿해지는 사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존재감은 옅어지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놓친 그 틈을 태호가 채워놓고 있었다. 분명히 불륜이고 분명히 배신이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배신의 과정 속에 내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다. 눈을 감으면 노트의 문장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손 하나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글자로만 전해들은 아내의 다른 사랑 이야기. 다음 날 나는 태호를 만나러 나갔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 노트를 처음 끝까지 읽었을 때까지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기도 했다. 나는 더 말해야 한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남편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내가 겪은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가장 솔직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 지은에게 직접 묻기 전에 나는 먼저 태호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내가 처음 마주 앉은 곳은 신촌의 오래된 호프집이었다. 대학 시절 자주 가던 곳.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가면 노란 형광등과 기름 냄새가 맞아주는 그런 곳. 나는 퇴근 후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겨우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만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하고 그곳으로 갔다. 태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 민준, 왜 이렇게 설퍼졌냐? 얼굴이 단쪽이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거칠게 끌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표정을 가라앉힌 채 자리에 앉았다. 요즘 바빠서 그렇지 뭐. 우리는 맥주를 시켰다. 나온 안주는 늘 그렇듯 감자튀김과 치킨윙 몇 조각. TV에서는 K리그 하이라이트가 나왔다. 사람들은 떠들고 웃고 고성을 질렀다. 나는 잠깐 그 평범한 소음들에 기대고 싶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셋이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웃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맥주 한 잔이 반쯤 비어갔을 때쯤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너 지은이랑 따로 본 적 있지? 태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맥주잔을 집어들던 손가락이 아주 짧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뭐 가끔. 둘이서 본 건 아니고 회사 근처에서 점심 같은 거.
왜? 나는 그 대답이 더 역겨웠다. 눈을 피하는 그의 시선, 이미 들켜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는 태도. 홍대 카페에서 둘이 있었던 것도, 집 근처 카페에서 둘이 있던 것도,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으면서 둘이 얘기한 것도 다 가끔이냐?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태호는 그제서야 나를 제대로 봤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너 뭘 본 거야? 그 질문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아닌 척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발뺌할 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메모장에 적어둔 그 문장들을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오늘 태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거 지은이 노트에 있던 거야. 내가 덧붙이자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프집의 소리들이 갑자기 멀어져 가는 듯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TV에서 나오는 축구 해설, 기름 튀는 소리, 모든 게 희미해지고 나와 태호 사이에 침묵만 가득 쌓였다. 언제부터냐?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부터냐고?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거칠게 말했다. 머릿속 한쪽에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 민폐야 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사라졌다. 태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1년쯤 됐다. 1년?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우리 결혼 2주년 여행을 다녀오던 그 해. 남해 바다를 보면서 사진 찍고 펜션에서 바비큐 구워 먹고 장난치면서 웃던 그 해. 그때 이미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다. 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숨을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형태를 빌렸을 뿐인데 내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다. 넌 내 친구였잖아. 나랑 군대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결혼 준비할 때 나보다 더 신나서 뛰어다니던 애였잖아. 근데 어떻게 내 아내랑.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변명도 해명도 사과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맥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의 우정보다 다른 어떤 감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합리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걸. 지은이가 너 사랑한대? 내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정작 그게 가장 궁금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도 그 무너짐의 모양을 제대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았다. 태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 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둘 다 외로웠던 거지. 그 말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뭐 둘이 서로 기대다가 침대까지 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면 그냥 사랑이었다고 포장이라도 하지 그러냐. 나는 조롱 섞인 말투로 내뱉고 말았다. 태호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미안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미안하다. 세 글자. 한국 남자들이 잘 못하는 그 말이 이 상황에서는 너무도 쉽게 내 앞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세 글자는 아무것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미 부서진 접시 위에 물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주먹을 쓰지는 않았다. 맥주잔을 던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아직 습기가 남은 신촌거리를 혼자 걸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로 붐볐다.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평범한 장면들 사이를 통과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불도 최소한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했다. 태호 만났어? 나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물었다. 너 언제부터였어?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냥 어느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편하지. 어느 순간부터. 나도 어느 순간부터 너를 아내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대해버렸으니까. 내 말에 지은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러게, 그걸 그때 말했어야 하는데 나도 바보처럼 글로만 쓰고 있었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 글의 결론이 그래서 나는 남편 친구랑 잤다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안에서 자존심과 분노와 모멸감이 얽히고 설켜 터져나오려고 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한 번이라고 말하면 덜 나쁠까?
그 말은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어차피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더 잔인하게 들렸다. 언제 끝났는데? 몇 주 전? 지금은? 연락 안 해.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로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걸 느낄 수 있었기에 오히려 더 미웠다.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내 질문은 너무 늦게 나온 질문이었다. 말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았어. 지금은 안 끝났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거실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서로를 향해 쏟아낸 말들 중에는 진실도 있었고, 감정에 치우친 과장도 있었고,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도 있었다. 그러다 결국 지은이 먼저 말했다. 나 내일 짐 쌀게. 잠깐 언니 집에 가 있을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존심도 붙잡을 확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마신 물컵들, 구겨진 휴지들,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쓰다만 노트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펜소리에서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도 결국 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새 노트를 꺼냈다. 편의점에서 세일할 때 몇 개 사두었던 싸구려 스프링 노트. 하얀 종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다. 아내는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나는 이제야 알겠다. 그들이 사랑한 건 서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거울이었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 줄. 그 거울에서 나는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 글은 나를 위한 글이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가장 추한 부분까지, 내가 외면했던 나의 무관심과 자기 연민까지 모두 종이 위에 올려놓았다. 누가 읽을지 모르는 글이었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이 글에서 거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스탠드 불만 켜진 거실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새벽 공기를 채웠다. 언젠가 그 소리의 주인이 지은이었듯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은 모두 종이 위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우리는 리걸리 서류상으로도 헤어졌다. 구청 민원실의 창구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혼 신고서를 받아들였다. 도장 몇 번 찍고 서류를 넘겨주고 확인은 문자로 가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평범한 톤 속에 우리의 지난 새해는 조용히 접혔다. 나는 반지 자국이 남은 손가락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그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그녀는 새 삶을 살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당한 일이 아니라 내가 겪고 지나온 이야기로.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밤이 깊어지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든다. 누가 읽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제 안다. 그녀가 쓴 그 노트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동시에 나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왔다는 걸.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종이에만 적었고 나는 그 종이를 통해 내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에 나오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이 노트에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었다. 펜끝을 떼는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노트를 덮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등을 기대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배신을 알게 되고, 누군가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은 항상 모른 척하고 있을 거다. 그게 어제까지의 나였고 이제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내 상처도, 내 잘못도, 그 모든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가면서 비로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둘의 이야기도 나와 태호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